이완용이 을사늑약을 지도해왔다는 사실을 논증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가지고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보세요. 고종이 결정적으로 이완용에게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구절부터 볼까요? 자, 1905년 12월 16일 이 양력입니다. 그래, 음력으로 하면은 11월 16일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11월 15일 제차 황제를 뵙고 난 후에 비상사항을 제출하니, 그 비상사항이 이제 을사늑약이죠. 제출하니 폐하께서는 즉각 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사항을 정부에 위임했습니다. 이 정부는 뭐냐?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 위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이제 이토와 일본 내각들이 그리고 세력들이 고종에게 을사늑약에 대한 사인을 해라고 강요를 하니 고종이 모면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거를 아마 의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완용 뭐라 했냐? 어떻게 생각하냐? 폐하께서 을사늑약에 대한 조인 권한을 의정부에 넘기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우리는 폐하의 직접적인 사인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 이게 그 말이죠. 자, 그럼 다음 날 보세요. 자, 지금 일본 대사가 그렇게 만나기를 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기를? 고청진견이다. 네. 반드시 나아가 만나기를 청하고 있다. 일본 대사가 고종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폐하의 마음이 곽단무의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이 나라 일을 위해서 변함이 없다면은 성시 만행이다. 천만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혹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너그러운 마음과 넓은 도량으로 부득이 이 일을 허용한다면은, 즉 을사늑약을 허용한다면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당신은 조약을 조인할 수밖에 없고, 조약을 조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될 일, 즉 황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이후에 생기는 일들을 대해 얼마나 조선정보 왕실이 가질 것을 챙기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일 이후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득불 보세요. 미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황제 당신께서는 황제에 대한 안위와 조선 국가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챙겨주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지금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자, 황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고종 황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정부의 황제께서 위임했지 않느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는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도장을 꽝꽝꽝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완용은 매국행위로 이름을 더럽힌 인간입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멸망의 모든 책임을, 특히 을사조약의 책임을 이완용과 을사오적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을사조약의 체결은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이용훈이 썼던 반일종족주의. 자, 지금 이 책입니다. 이게 이용훈 교수가 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친일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일부를 발췌해 보면은 식량 수탈에 대해서도 수출로 쓰고 있고, 일본은 우리 조선을 위해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가장 큰 공이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원을 빼앗아서 수탈해서 그걸 우리에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에 있는 많은 것을 수탈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다리 놓고 공장 설립했다는 겁니다. 이걸 조선을 근대화시키겠다고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각도를 달리 했을까요? 자, 이래서 이완용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완용이 중명전에서 을산늑약을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그는 훈장을 받았죠. 우길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완용 해야 될 일이 뭐냐? 고종을 하야시키는 일입니다. 이 고종을 하야시켜야 되는데 당시 참정 대신이 박재순이에요. 박재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박재순이 노했습니다. 같은 친일파인데도 불구하고 을사오적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재순은 고종 하야에 대해서는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또가 고종에게 압력을 넣었죠. 박재순을 퇴출시키고 참정 대신에 이완용을 임명하라. 힘없는 고종은 이완용을 참정 대신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게 1907년 5월 23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정 대신에 발령받았던 이완용은 2개월간 고종 하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계기가 생긴 거죠. 이완용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1907년 7월 1일 을산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준, 이휘종, 이상설 그리고 헐버트를 중심으로 헤이그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이 7월 1일 날 일본 통감부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명분으로 7월 3일 날 이완용이 고종에게 나아가 물러날 것을 상주, 즉 말을 올린 거죠. 고종이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일 후 의전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종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전회의를 개최해요. 그 의전회의 개최에서 또다시 고종의
하해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10일 후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또 휘몰아칩니다. 견디도 못했던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토에게 나의 양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이 나의 양위를 그토록 주장하고 왜 내가 물러나야 하는가 하니까 이토가 저는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완용 대신이 알고 있고 이완용 대신이 추진하는 일이라 저는 잘 모릅니다 하고 딱 발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종은 양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자, 한번 보실래요? 실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7년 7월 18일 기록자인데, 자, 명했다. 어디에? 중추원, 고문 박재순, 임시설이, 국내부 대신 사무. 이제 박재순이 국내부 대신 사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박재순에게 서리를 해임했다는 겁니다. 그죠? 서리를 해임하고 다시 명을 내립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임시 서리로 국내부 대신 사무로 임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완용을 박재순을 보내고 이완용을 고종을 끌어내리기 위한 뭐랄까 핵심 멤버로 대체시킨 거죠.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그 날짜 다 나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날 자료입니다. 장내원경 박용대에 의하면은 황태자 대리 길이를, 즉 황태자 대리 길이를 언제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언제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당일 당장 거행하시오. 이완용이 당일 당장 거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지 이완용은 그야말로 일본을 위해서 충성에 충성을 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과 국민들은 이런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있죠. 이완용 하면 그냥 매국노, 을사오적 아니야?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완용에 대한 옹호론자가 생기고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맥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실만큼은 좀 알고 책을 보고 알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종이 하야하고 순종이 저기했죠. 순종이 저기하고 나서 보세요. 7월 23일 날 통감부 이완용을 불러서 정미 7조약을 체결합니다. 7월 19일 날 고종이 하야했죠. 바로 7월 23일 날 정미 7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정미 7조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행정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1904년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위한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내정 간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외교권을 빼앗아가가지고 간도를 청나라에 팔아먹고 또 그 외교권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키었습니다. 이어서 고종을 강제 하야시키고 그리고 73일 정미 7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뭐까지 빼앗아갔다? 행정권까지 박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정간섭, 외교권, 행정권까지 박탈해간 겁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행정부 차관, 지금 행정의 실무자죠, 그죠? 각 부처의 장관 다음에 차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차관까지 일본인을 두거나 일본이 지정하는 사람을 둔다는 거예요. 행정권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걸 누가 넘겨줬다고요? 이완용이 단숨에 앉아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명을 도장을 찍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제 외교권, 행정권, 군사권까지 박탈시키고 일본에게帰属시켰습니다. 이때 제1대대 대대장이었던 박성환이 활복자결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사무석이다.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 이완용과 대조적이죠. 그죠? 나는 이 박성환의 유서를 보면서 삼국지의 한 구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성근의 오나라를 침략해 들어갔을 때 성근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폐하, 우리는 도저히 위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노숙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폐하, 아니 됩니다. 신의 경우에는 항복을 하면은 지금의 위치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앉고 호의호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 폐하께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나락으로 떨어진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근의 부하 노숙과 2000년 후에 근대 사회에 돌입했던 시대에 있었던 이완용과의 차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박성환이 할복자결을 하자 제1대대가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대대까지 합류를 한 거예요. 이 시위에서, 즉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일본 타도에서 아깝게도 우리는 아군 2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도 100여 명이 전사했죠. 왜 그들은 이완용이 저지른 어떤 그 행위에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를 지키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반일 종족주의를 주장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볼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00여 명이 우리 대한제국 군인들이 전사를 하게 되자, 즉 200여 명이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일본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하게 되자 이완용이 했던 말 기가 찹니다. 이게 뭐죠? 이제의
주장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에게 다가가가지고 폐하, 오랑캐로 진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제국의 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오랑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병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선인 진압에 조선인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완용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이 바로 박성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완용은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자기 친인척이거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요 직책을 맡깁니다. 국내부 대신 이윤용은 이완용의 서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호준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럼 정확히 따지면 이호준의 친자죠. 그러니까 이제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제사를 이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완용을 양자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의 서형이 이윤용이죠. 이윤용을 아주 중책에 지어주고 고종 비서실장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항구를 그 주요 자리에 다 앉힙니다. 자, 이렇게 이완용이 무소불위 권력을 지키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군대 해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병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의병이 계기가 됐다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의병이 절정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으로 통해서 의병의 최절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병의 최절정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완용은 이재정책을 내세울 만큼, 즉 주장할 만큼 우리 민족을 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슬금슬금 이 의병들을 일본이 통감부가 잡았는데 구속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에게 또 압력을 넣었죠. 사법권을 넘겨라. 서슴지 않고 이완용은 보세요. 7월 10일 이토는 송별년 때에 이완용에게 사법권도 일본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가 1909년 7월 10일 날 이제 통감부 직책을 놓고 일본을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송별년을 열었죠. 그 송별년 때에 이완용에게 사법권도 넘겨서 이 나라의 사법권을 일본에게 넘겨서 지금 조선을 소란을 피우는 이자들을 잡아다 놓을 수 있는 권한을 일본 통감부가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완용은 성실히 수행을 합니다. 자, 1905년 외교권 을사늑약으로 박탈됐죠. 1907년 정미칠조약으로 행정권을 박탈시켰죠. 그리고 1907년 8월 1일 군사권을 박탈시켰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병이 절정기에 이릅니다. 이 절정기에 이르는 의병들을 잡아다가 투옥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이완용은 일본에게 충실히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완용은 즉 소네하라 스케 사이의 교육학서 단독 체결했죠.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입니다. 7월 10일 이토가 이완용의 사법권도 일제히 넘기라고 명했고, 그리고 11일 이완용은 자기 집으로 대신들을 불러서 이토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7월 12일 동감 소네아르스케와 만나가지고 한국의 감옥 사무를 그대로 넘깁니다. 이때 중앙은행에 대한 권한 그리고 재정권까지 일본에게 그대로 다 넘겼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합병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합병을 일진회가 나서가지고 먼저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완용이 충격이죠. 아니, 이 큰 공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완용이 스스로 나아가가지고 한일병합을 자청합니다. 그 한일병합 자청을 위해 당시 그의 비서 이인직을 데라우치 통감에게 보냈죠. 데라우치 통감에게 보내고 그 데라우치 통감 밑에 있는 실무자 고마스 미도리입니다. 이 고마스 미도리가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보세요. 그물도 치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뛰어들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제국의 종말을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일본이 가져가라고 이완용이 이인직을 보낸 거예요. 비서 이인직을. 이인직을 보냈더니 이인직이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 미도리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고마스 미도리가 껄껄껄 웃으면서 세상에 그물도 안 쳤는데 고기가 들었다. 이런 일이 참 세상에 일이만 되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런데 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를 이완용이 고마스 미도리를 찾아가가지고 비서 이인직을 보내서 고마스 미도리와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마스 미도리가 데라우치 통감에게 가가지고 다시 전달했죠. 그래서 데라우치 통감이 이완용을 불렀습니다. 그게 보시는 대로 8월 4일 날 합병을 제의했고 8월 16일 날 합병 조약문 회담을 합니다. 이렇게 조약문 회담을 하고 바로 19일 날 내각에 상정해서 올렸죠. 그랬더니 학부 대신 이용직이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이용직을 일본 당시 마침 수해를 입어서 그 위문단을 보내야 되는데 그 위문단 책임자로 안겨서 보내려 했는데 이용직이 너 안 가.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골치가 아프죠.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이용직이 너무 크게 반대하고 또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용직 생각과 같이 동조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완용이 국내부 대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국내부 대신 협조를 요청하니까 당시 민병석 윤덕영에게 만나기를 다시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민병석 윤덕영이 나서가지고 이용직과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말을 막아버립니다. 이래서 8월 22일 날 의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사인함으로 한일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교과서에 한일 병합 1910년 8월 29일 때 있다. 그죠? 발표가 8월 29일 날 된 거예요. 8월 22일 날 한일 병합이 이루어졌고 일주일 동안 만지작하다가 시기를 보다가 8월 29일 날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자, 이제 이완용은 우리의 나라까지 병합시켜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모릅니다. 또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접하기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냐? 퍼졌지 않습니까? 을사늑약을 주도해서 외교권을 팔아넘겼고 1907년 정미 7조약을 주도해서 행정권을 팔아넘겼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사권을 박탈시켜서 일본에게 넘겨주고 사법권을 박탈시키고 경제권을 박탈시켜서 일본에게 넘겨주고 마지막 남은 한일병합을 일진회가 주장하니까 이 큰 공을 돋칠 것 같으니까 이완용이 나서서 이런 절차를 밟아 이완용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내부 대신 민병석,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 특성 금척 대수장. 그러니까 민병석과 이완용은 특별히 올려서 금척 대수장을 받았다. 군장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부 대신 박재순, 탁지부 대신 고영희, 학부 대신 이용직. 자, 이용직이 결사반대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세력에 눌려서 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었는데 그 가만히 있었던 그 공로가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공부 대신 조중흥, 중추원 의장 김윤식, 그리고 시종 원경 윤덕영, 시종 무관장 이병식은 특별히 올려서 대훈을 내렸는데 그 대훈이 뭔가 보신 대로 이화 대수장을 줬다. 그죠? 그리고 장내 원경, 장내 원전, 원전사 이창선, 그리고 특서훈 5등을 올려서 그들에게 8개장을 주었다. 1910년 이게 기록입니다. 이게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왕조실록은 특히 이 고종실록은 왕조실록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왕이 죽고 난 사후에 사초를 바탕으로 씁니다. 근데 이 때의 사항은 일제강점기 사항에서 쓴 거예요.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은 1935년도에 일본 이왕가, 즉 조선 왕실의 이왕가직이라는 특별직이세요. 그 이왕가가 주도해서 쓴 왕조실록입니다. 이 왕조실록에서도 이완용에 대한 주도와 이완용이 리더해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완용을 미화시킬 만도 한데 최대한 미화시켜서 쓴 게 이 왕조실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완용을 옹호하는 사람, 친일파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